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위상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과거 화려한 외모로 10대들의 우상이었던 그는 이제 할리우드 거대 스튜디오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동시에 가장 갈망하는 권력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전 세계 미디어가 그의 25세 이하 연애사나 사생활에 조롱할 때조차 그의 영화적 수익과 평단의 찬사는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런 하이틴 스타로 소비되다 사라질 뻔했던 그가 견고한 할리우드 자본 구조를 장악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이면에 숨겨진 철저한 비즈니스 통제 전략 때문입니다. 화려한 가십 이면에 가려진 그의 진짜 생존 방식을 보면 상황은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1997년 영화 타이타닉의 막대한 성공 직후 디카프리오는 심각한 딜레마에 겪게 됩니다.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며 역사상 유례없는 흥행 수치를 세웠지만 정작 전 세계 평론가들과 할리우드 기득권층은 그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운 좋게 얼굴로 뜬 반짝 스타라는 조롱이 꼬리를 물었고 평단은 그를 철저히 배제하며 자신들의 권위를 과시했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할리우드의 거대 스튜디오들은 그의 티켓 파워를 단물 빠질 때까지 소모하기 위해 상업적인 로맨스 영화나 가벼운 액션 블록버스터 출연을 강요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짜인 할리우드의 폭력적인 소비 구조입니다. 스타의 젊음과 이미지를 단기간에 착취하고 대중의 흥미가 떨어지면 가차없이 폐기 처분하는 시스템이 그를 위협하는 거대한 장벽으로 작용했습니다. 대중의 맹목적인 열광과는 정반대로 영화계 내부의 혹독한 편견과 거대 자본의 횡포는 그가 배우로서 생명력을 잃지 않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만 하는 절대적인 시련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편견과 시련을 돌파한 핵심 이유는 출연작을 고르는 그의 독특한 구조적 전략에 있습니다. 실제 할리우드 산업의 수익 데이터를 보면 상황은 명확해집니다. 지난 20년간 할리우드는 배우의 연기력 중심에서 마블, DC 등 거대 지식재산권 IP 중심의 프랜차이즈 구조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배우의 개인기보다 캐릭터의 판권이 수익을 지배하는 시대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디카프리오가 이 막대한 수익이 보장되는 슈퍼히어로 프랜차이즈에 출연한 비율은 0%입니다. 시리즈물 단연 계약을 맺는 순간 배우는 스튜디오의 거대한 톱니바퀴 중 하나로 전락하여 통제권을 잃게 됨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것입니다. 대신 그는 마틴 스코세이지, 크리스토퍼 놀란 등 작가주의 감독들의 리스크 높은 오리지널 작품에만 자신의 막대한 자본 유치력을 빌려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제작비 1억 달러가 넘는 난해한 영화라도 디카프리오 주연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전 세계 극장 배급망이 즉각 열리는 구조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출연을 넘어 배우 개인이 할리우드의 막대한 투자 승인 기준이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시리즈물의 노예가 되기를 끊어내고 스스로 자본을 통제하며 스튜디오의 횡포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셈입니다. 또한 외부의 끊임없는 흔들기도 그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환경운동의 위선 논란이나 사생활에 대한 전 세계 미디어의 집요한 공격은 일반적인 배우라면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할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가 이미 개인 단위의 연기자를 넘어선 거대한 기업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일찍이 제작사 에피언웨이를 설립하여 자신에게 맞는 시나리오를 직접 발굴하고 판권을 선점하는 비즈니스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 그는 막대한 권력을 확보합니다. 이른바 First Dollar Gross, 즉 영화가 극장에 걸리는 첫날부터 배급사보다 먼저 박스오피스 총 수익의 20% 이상을 떼어가는 최고의 수익 분배 권한을 쥐게 되었습니다. 영화 한 편당 수천만 달러의 기본급을 보장받는 동시에 흥행 마진의 상당 부분을 제작자로서 흡수합니다. 대중은 그의 잦은 연애사에 피로감을 느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만 정작 극장 매표소 앞에서는 그의 신작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개인 사생활이 도마에 오르는 순간에도 매표소의 막대한 수익 창출 능력과 영화의 우수한 완성도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방어막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를 깎아내리려던 언론과 자본조차 그의 차기작 앞에서는 줄을 서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할리우드 생태계를 장악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가 겪어야 했던 마지막 시련은 아카데미 오스카 시상식으로 대변되는 평단의 까다로운 엘리트주의였습니다. 전 세계적인 흥행 보증수표로 수많은 명작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카데미는 번번이 그에게 수여할 트로피를 외면했습니다. 상업적으로 가장 크게 성공한 배우에게 예술적 면죄부까지 쉽게 주지는 않겠다는 전 세계 영화 전문가 집단의 오만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계마저도 그는 철저한 기획과 인내로 돌파해냅니다. 그는 수상 실패에 조급해하며 아카데미가 선호하는 심파극으로 노선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극단적이고 까다로운 배역, 극한의 촬영 환경을 요구하는 작품에 자신의 자본과 에너지를 투입했습니다. 영화의 극한 환경에서 촬영된 레버넌트를 통해 그가 마침내 나무주연상을 거머쥐었을 때 이는 단순히 연기력을 인정받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던 할리우드 기득권의 마지막 보루조차
압도적인 결과물 앞에서는 스스로 백기를 들 수밖에 없음을 증명한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현재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넷플릭스, 애플 등 스트리밍 플랫폼의 거대 자본과 전통적인 극장 배급망 사이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는 최상위 플레이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단순히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아니라 자신을 소모품으로 취급하려던 할리우드 자본주의 생태계를 역으로 지배하는 룰메이커가 된 것입니다. 전 세계가 그의 화려한 겉모습과 가십에 왈가왈부할 때 그는 2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장 영리하게 자신의 제국을 설계해왔습니다. 화려한 스크린에 가려진 이면의 촘촘한 자본 전략을 보면 거대한 콘텐츠 산업과 세상이 어떤 구조로 움직이는지 그 뼈대가 명확하게 보입니다.